프로젝트 1260, 오늘은 690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퀀텀의 세계, 이순칠 박사님께서, 가이스트 이순칠 박사님께서 지은 책인데, 퀀텀 월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좀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용기를 내가지고, 나도 양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해는 못하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기존의 이제 컴퓨터를 앞서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를 해야만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1260에 2024년 말까지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퀀텀의 세계 이순칠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22년 1월 1일 그 전자책으로 개발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올해 뭐 다음 달 6월 1일 날 해외 동포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자들이 혹시나 어, 이걸 보시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한국의 책을 읽고 싶어서 보면은 예서 24라든지 교보문고 이렇게 등록도 할 수 없고 한국에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글에 이제 구글북에서 책을 구하는데, 구글북하고 이제 연결을 좀 시켜주시든지 아니면은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데에 해외 동포들도, 해외 뭐 750만 동포라 그러는데 750만 동포가 그런데 구매도 하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런데 좀 배려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이순칠 교수님이 쓰신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 서기 이제 2037년 해가지고 북극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암호를 푸는, 이게 지금의 암호 시스템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그 지금의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로 그 암호를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하면은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병렬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양자라는 그의 이제 이순칠 교수님이 강조하는 현상은 중첩 현상과 얽힘 현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청와대의 개발 그 팀이 이제 드디어 양자 컴퓨터를 완성해 가지고 북한의 핵이나 뭐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암호를 풀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런 걸로 이제 재미나게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양자의 전성시대. 양자의 전성시대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우리 아인슈타인 그 아저씨께서 그 사진에 나오는 1927년도에 30명의 대단한 그 과학자들이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은 그것이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보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성시대를 맞게 되는, 그러다가 한 50년 이제 암흑시대에 지나다가 다시 또 양자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2부는 이제 양자의 암흑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80년대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양자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4부에서는 그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암호를 빛으로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뭐 BBA4라는 거 암호 시스템도 설명을 하면 저는 잘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대충 설명하는 거를 그냥 쭉 읽어가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 암호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이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암호 시스템을 그런 BB84라는 암호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뉴욕인데 요 밑에 이제 듀커 대학 펜실베니아 쪽에 필라델피아에서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있는 듀커 대학의 정상적인 우리 교수님께서 이온 이온 Q라는 아이온 Q라는 지금 여기 월가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 많이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매입한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 이온 Q라는 이온을 이제 공중에 띄워가지고 그 스핀을 아마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양자 컴퓨터를 여러 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어느 것이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 누가 이제 개발을 더 잘하느냐는 경주를 아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순칠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이제 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 발표할 때에 이 D-Wave가 와서 이제 아주 30분이고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걸 들어보려고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그거 바로 앞에 IBM에서 양자 컴퓨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D-Wave가 양자 컴퓨터 개발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얘기로 초를 쳐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떠난 그 재밌는 얘기들이 안에 뭐 파인먼 교수 비롯해가지고 여러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양자 컴퓨터 반도체도 물론 많이 가지고 K 배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양자 컴퓨터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퀀텀 점퍼를 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1부부터 1장 해서 쭉 그 장수별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제목이 재밌는 게 양자 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게 아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먼저 양자 물리 하시고 이순칠 교수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 보면은 100번 읽으면 뭐든지 저절로 이해된다는 옛 성현의 말씀도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 100번을 읽어도 양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순칠 교수님은 이제 이 양자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관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현상의 두 가지 현상이 이제 중첩 현상, 얽힘 현상 그렇게 중첩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증명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얽힘이 있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드는 생각이 마치 이것은 기독교가 초기에 태어나서 이제 교부들이 막 논쟁을 할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뭐 칼케톤 공의회 이렇게 막 예수가 누구인가 논쟁을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사람이다 신이다 할 수 없어 그 신비한 현상이지만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양자 역학 양자 물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퀀텀의 세계에서 이 중첩과 얽힘의 현상이 이게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서로 통하냐. 아인슈타인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신을 가지고 뭐 장난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그것을 믿고 그 믿고 믿음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할 때에 모든 과학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야, 과학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숫자적이고 수학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죠. 거의 과학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독교의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를 완전히 100번을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이해된다는 그 성현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 양자역학에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니까 다 움직이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입자와 이제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 삼라만상은 모두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을 이렇게 쫄 때 태양 빛이 이렇게 쫙 와서 나에게 비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들어가서 할 때야 빛의 그 입자들이 하나씩 나한테 팍팍 부딪히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그렇지만 이 입자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이것도 신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태양도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오는 걸로 했지만, 1923년에 루이 더 브로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입자들이 파동의 성격을 가졌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입자도 파동의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규명되게 되면은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고, 그런 얘기하고도 상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중첩과 기본 가설, 여기 제가 중첩하고 얽힘에 대해서 했는데, 이순칠 박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중첩 현상, 얽힘 현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물론 다른 현상도 있지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이순칠 교수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니까, 한번 양자역학을 치시든지 하면 또 여러분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관심 있으신 분은 다들 들어보신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나오는데, 안에 그 상자 안에 이렇게 고양이를 넣어놓고, 그 고양이가 어떤 기계를 건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방사능이 나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관찰을 이렇게 할 게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양쪽이 같이 존재하는, 죽으면 죽고 살으면 살았는데 어디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이 슈레딩거의 이제 고양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양쪽이 같이 존재하는, 하나는 0이 지금 컴퓨터는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양쪽의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가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과 1이 동시에도 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것을 믿고 이렇게 모든 계산을 풀어가 연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암흑시대 쭉 얘기하면서 사교춤을 이렇게 추는 여자 로봇, 이게 이제 얽혀 있는 두 양자가 이제 얽혀 있는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는 양자의 르네상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고전 컴퓨터의 한계성이 왔기 때문이다. 고전 컴퓨터는 계속 1980년대에
저도 그때 이제 PC 다 막 나올 때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교회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 386 이제 PC를 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던 그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1980년경에 처음 나온 PC는 64KB 이제 지금 메모리로 따지면 100만 분의 1 정도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1.5년마다 2배씩 계속 이제 증가가 이렇게 되어 왔는데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표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쭉 1.5년마다 2배씩 계속해서 막 증가를 하고 펜티엄 1990년도 중반에 펜티엄이 나와가지고 펜티엄 2, 3 그리고 AMD도 나오고 막 CPU에서부터 메모리에서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 무의 법칙이 2020년이 이렇게 되면서 2020년 가깝게 오면 이렇게 요 위에 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무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뭐 2나노 개발했다 그러고 TSMC나 삼성이나 뭐 또 뭐 1나노까지 이제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파인만 교수 미국의 양자 물리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 교수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인류가 후손에게 단 하나의 지식만을 전달해야 된다면은 원자 아톰을 물려줘야 된다. 원자를 말함으로써 나노 기술을 예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하고 계산할 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병렬식이고 또 고전 컴퓨터는 여기 0과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압이 0V, 5V인 이 상태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전 컴퓨터처럼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늘리는 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3진법 이상의 진법에 대한 연구가 고전 컴퓨터보다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는 우리가 몇 비트냐? 지금 이제 64비트 컴퓨터가 많이 나왔어야 했는데 64비트에서 128비트는 가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64비트에서 128비트 한다는 것은 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128비트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64비트, 비트를 쓰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뭘 쓰냐면은 이제 퀀텀 비트라고 해서 양자 퀀텀 비트 이것을 이제 Q 해가지고 앞에 퀀텀을 짜서 큐비트라고 일반 고전 컴퓨터에서는 뭐 32비트냐 64비트냐 얘기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퀀텀 비트를 큐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챗 GPT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보기를 현재 가장 큰 양자 컴퓨터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글이 개발한 시커모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라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대답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글이나 뭐 IBM이나 이런 데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전 컴퓨터로는 소인수 분해가 자릿수가 많아지면 그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인수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그 소인수 분해라고 나오는데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라고 해서 이제 뭐 2, 3, 7, 11, 17 이렇게 쭉쭉 그 나가는데 그 숫자가 작을 때는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그것이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 소인수를 분해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 키를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병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만 년 걸리는 것을 금방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통신 19장에서 암호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청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요 위에 있는 것이 갑돌이가 이제 을순이에게 뭐를 비밀 이렇게 보내는데, 도청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는 뭐가 이제 뭐 빛이 가든지 이렇게 뭐가 가면은 그것을 일부를 해서 도청이 가능하다. 이게 고전적인 일의 도청 방법인데, 근데 첨단 도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가면은 요 가는 정보를 몽땅 다 해가지고 다시 또 몽땅 다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 도청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천 광자라는 기본 단위가 있어서 더 이상 작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광자를 하나하나 보내면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일부를 광자 일부를 채워갈 수 없어서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도청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기술은 양자 전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994년 쇼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발표와 1997년에 핵자기 공명을 사용한 하드웨어 구현을 들고 있습니다. 핵자기 공명 양자 컴퓨터는 처음에 2큐빗으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10큐빗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주목을 핵자기 공명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 큐빗 수는 한 최소 100개 정도는 돼야 고전 컴퓨터를 만드는 반도체 기술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듀크 대학의 김정상 교수님 그 아이온 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온에 대해서 이온 덧청 공중에 큐빗들이 둥둥 떠 있어서 이런 조건을 꽤 잘 만족시키고 있다. 이온 덧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2010년경에 20큐빗 CPU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늘을 막 날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아직까지 원시 수준이라서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력한 양자 컴퓨터의 후보는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2010년대부터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로 IBM,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업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IBM, 구글, 인텔의 하드웨어 그 개발, 앞에서 소프트웨어는 잘 나가는데 그 하드웨어는 잘 개발이 아주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IBM, 구글, 인텔을 얘기를 하면서 요 앞에 이제 큐빗을 얘기하면서 요 앞에 50원 IBM, 72는 구글, 49 큐빗은 인텔, 이렇게 각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IBM, 구글, 인텔 중에서 큐빗 수가 제일 높은 게 이제 구글이 72 큐빗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3월 달에 인공지능 오픈AI에서 챗GPT를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구글이 이제 밀린다 이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빙을 전부 다 오픈해 가지고 구글 밀린다 했는데, 엊그저께인가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팜2를 발표해 가지고 또 구글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BM,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선두를 놓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뭐 저 같은 입장에서야 뭐 좋은 게 나오면은 잘 서술게 하면서 열심히 쉽게 검색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편리하고, 뭐 저야 해피하지만 또 이게 너무 기술이 앞서가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보이지 않는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저처럼 또 이제 신앙적으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적응하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아주 빠르게 적용을 잘하기 때문에 예, 기독교도 뭐 들어온 지 100년, 200년 돼 가지고 완전히 막 전 대한민국을 휩쓸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성교회처럼 출석 교인이 뭐 4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런 교회도 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뭐 양자가 뭐 남의 거냐 여기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그림이 이제 구글에서 앞에 말씀드린 72큐빗 그것을 2019년 말에 퀀텀 슈퍼머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우월함을 보이는 첫 증거를 논문으로 내어놓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유튜브 강의 이순칠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고전 컴퓨터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전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대로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양자 컴퓨터는 또 양자 컴퓨터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잘하는 점을 서로 이제 보완을 해 가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더 나은 세상으로 갈지 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종말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종말이 당장에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늘 오늘이 종말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이 양자 컴퓨터, 고전 컴퓨터, 또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도 늘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고민을 해야지 소수의 무리들을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보면은 앞에 이제 2037년 해가지고 또 앞에 이제 쭉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세미나 하는 형식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과학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이 세계에 이제 삽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 구글에 이제 구글 북에 들어가셔서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퀀텀의 세계 치시든지 이순칠 교수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독을 권하면서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과학의 문외한인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